한양 북촌 영의정 이문준의 저택 앞에 초롱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때는 조선 헌종 14년 늦봄의 밤이었다. 장안에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기와 지붕마다 빗물이 흘러내렸다. 그 빗속에서 한 여인이 저택 담장 앞에 서 있었다. 여인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고 아기의 이마에는 붉은 점 하나가 선명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아기를 담장 안으로 살며시 내려놓고 눈물을 닦고 돌아섰다. 살아라. 내가 누구의 딸인지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오겠지. 빗속에서 여인의 뒷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저택 안으로 퍼져나갔다. 그 아기의 이름은 훗날 최연이 되었다. 최 씨 집안의 며느리, 가문에서 가장 무시받는 여인.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아이가 바로 영의정의 친딸이라는 것을. 1장 씨앗 일상세계. 기와집의 봄. 충청도 논산 최 씨 가문의 고택. 해마다 봄이 되면 마당의 매화가 먼저 소식을 전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면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을 실감했다. 그러나 이 집에서 봄이 아름다운 것은 매화뿐이었다. 최 씨 가문의 며느리 연희는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5년이 되었다. 26, 그녀는 아직 젊었다. 그러나 눈가에는 이미 옅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데우고 밥을 짓고 집안 곳곳을 쓸고 닦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다. 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연희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다. 연아. 시어머니 봉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카로웠다. 쌀뜨물이 왜 이렇게 탁하냐? 몇 번을 일러야 아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이 통하는 집이 아니었다. 봉씨는 나이 55의 여인으로 최 씨 가문의 안주인이었다. 남편 최진호는 지방 현감을 지낸 적 있는 선비였으나 지금은 병이 깊어 사랑채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다. 그러니 집안의 실권은 자연스럽게 봉씨에게 넘어왔고 봉씨는 그 권력을 영리하게 썼다. 며느리를 누르는데 오늘 제사 음식 준비는 다 됐느냐? 네, 어머님. 전과 탕과 나물은 준비했습니다. 적을 아직이라니. 제사가 내일인데 아직이 뭐냐? 이 집 며느리가 제사 음식 준비도 못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희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이 집에서 눈물을 보이면 더 무시당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짓밟혔다. 연희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21살 때였다. 충청도 영기군의 가난한 농가 출신. 부모도 일찍 여의고 먼 친척집에서 자랐다. 그러니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최 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남편 최기준이 그녀를 스스로 골랐기 때문이었다. 최기준은 최진호의 외아들로 나이 29이었다.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눈빛이 맑고 인상이 선했다.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좋아했고 과거를 향한 뜻이 있었다. 그러나 집안이 서서히 기울면서 과거 공부도 쉽지 않았다. 연희를 처음 본 것은 논산 장날이었다. 연희가 친척집 심부름으로 장에 나왔을 때 기준은 우연히 그녀를 보았다. 허름한 차림이었으나 자세가 고닫고 물건값을 깎는 상인에게도 당당하게 죗값을 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기준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먼저 말을 걸었다. 어디 댁이시오? 연희는 낯선 사내가 말을 거는데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답했다. 영기 최씨 댁 조카됩니다.
혼처는 있으시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직접적인 물음이었다. 그러나 기준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애두르는 말을 잘 못했다. 연희는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고개를 흔들었다. 없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기준은 어머니 봉 씨에게 연희를 며느리로 맡겠다고 했다. 봉 씨는 펄쩍 뛰었다. 연기 최 씨? 그 가난뱅이 집 조카?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는 여자를 왜 데려오려 하느냐? 우리 집이 양반 가문이지 않느냐? 어머니,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집에서 밥이라도 나오느냐, 사람이? 이 집도 어려운데 보탬이 되는 며느리를 데려와야지. 그러나 기준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봉 씨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연희에 대한 봉 씨의 미움이 시작되었다. 작은 시누이 최기옥. 최 씨 가문에는 또 한 명이 있었다. 기준의 여동생 최기옥. 나이 23, 아직 혼처를 찾지 못한 처지였다. 기옥은 얼굴이 반반하고 말재주가 좋았으나 성질이 제멋대로였다. 어머니 봉 씨가 오냐오냐 키운 탓이었다. 기옥은 처음부터 연희를 좋아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연희가 오빠를 차지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기옥은 오빠가 자신이 원하는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 가문을 일으켜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저런 배경도 없는 여자가 들어오다니. 옳게 오늘 내 치마가 한번 세탁돼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해줄 수 있겠소? 연희가 시어머니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도 기옥은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다. 네, 기옥아 씨. 저녁에 해드리겠습니다. 저녁이 아니라 지금 해줘야 합니다. 내일 외출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은 어머님 진지 준비 중이라서. 어머니가 먼저예요? 아니면 내가 먼저예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닫았다. 기옥은 입술을 삐죽거렸다. 옳게는 참 말이 없어. 그러니 재미가 없지.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연희는 한숨을 참으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이 집에서 연희의 유일한 위안은 남편 기준이었다. 기준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행동이 못마땅했지만 대놓고 맞서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가족 간의 화목을 중히 여겼고 직접 충돌보다는 연희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다. 밤이 깊어 연희가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오면 기준은 기다리고 있다가 손을 잡았다. 오늘도 고생했소. 아닙니다. 아니긴. 당신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는데. 기준은 연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온기 하나가 연희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다. 기준 서방님. 응? 저 제가 여기 있어도 됩니까? 기준이 눈을 들었다. 무슨 소리요? 어머님이 저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기옥아 씨도. 당신은 내 아내요. 기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 집에서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내 곁이요. 누가 뭐라 해도. 연희의 눈이 촉촉해졌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하지 마오. 당연한 것이니. 기준은 그 말과 함께 연희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연희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이 순간만큼은 이 집에서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았다. 어느 봄날 아침 한양에서 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봉 씨가 편지를 받아 읽더니 얼굴색이 달라졌다. 기준을 급히 불렀다. 기준아, 이것 좀 봐라. 기준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눈썹이 점점 올라갔다. 영의정 이 대감께서 직접? 그래. 한양으로 오라고 하셨다. 지방 간에 논의할 일이 있다고. 봉 씨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영의정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권력자였다. 그런 분이 직접 최 씨 가문을 부른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어머니,
혹 이 대감과 저희 가문이 무슨 인연이 있었습니까? 글쎄다. 내 기억에는. 봉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젊었을 때 이 대감의 부침 밑에서 잠시 일을 보신 적이 있다고는 들었다. 허나 그게 이런 교분으로 이어진다니. 봉씨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어찌됐든 좋은 기회다. 기준아, 너 한양 가서 이 대감을 뵙고 오너라. 예, 어머니. 그리고 봉씨가 연희에게 눈을 돌렸다. 연아. 네, 어머님. 너도 따라가거라. 연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어허. 며느리가 따라가야 반듯해 보이지 않겠느냐. 한양 양반가에서 보기에 남편만 달랑 오면 이상하지 않겠어.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양이라는 곳 가본 적이 없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묘하게 가슴이 뛰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두드렸다. 사흘 만에 한양에 도착했다. 연희는 처음 보는 한양의 풍경에 넋을 잃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은 처음이었다. 장사치들의 외침, 가마를 맨 일꾼들의 발소리, 기와집이 줄지어 성거리. 충청도의 조용한 농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서방님, 저곳이 경복궁입니까? 그렇소. 임금님께서 계신 곳이지. 연희는 높은 담장 너머로 눈을 들었다. 가슴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다.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다. 처음 오는 곳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기분이 드는 것일까? 연아, 왜 그래? 기준이 옆에서 물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연희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저 도성이 크고 멋있어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문준 영의정의 저택은 북촌에 있었다. 높고 단단한 기와담장이 둘러싸여 있었고 대문 앞에는 문지기가 2명 서 있었다. 최 씨 부부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문지기는 군말 없이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 안은 넓었다. 정원에는 연못이 있었고 버드나무 가지가 물에 드리워져 있었다. 안채로 들어가는 길 양쪽에는 모란이 한창이었다. 연희는 그 광경을 보며 걸음을 멈추었다. 모란.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또 그러오? 기준이 연희의 팔을 살짝 잡았다. 모란이 예뻐서요. 연희는 얼른 눈을 닫고 따라 걸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영의정 이문주는 60이 넘은 나이였음에도 기품이 넘쳤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허나 사람을 맞이하는 태도에서는 온화함이 느껴졌다. 최 씨 부부가 인사를 올리자 이문주는 손을 들어 편히 앉으라 했다. 멀리서 왔구나. 힘들었을 텐데. 아닙니다. 대감마님. 기준이 허리를 굽히며 답했다. 이문준의 시선이 연희에게로 갔다. 연희는 그 눈빛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저 손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를 찾는 듯한 혹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문준이 연희에게 물었다. 며느리의 이름이 무엇이오? 연희라 합니다. 대감마님. 본명은 최연희옵니다. 이문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마에 붉은 점이 있구나. 연희가 손으로 이마를 가렸다.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흉하지요. 흉하지 않다. 오히려. 이문준이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기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기준군, 잠시 자리를 비워주겠나?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기준이 의아해하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 대감마님. 방에 기준이 나가고 이문준과 연희만 남았다. 연희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런 높은 분이 왜 자신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연희야. 이문준이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달랐다. 거리가 있으면서도 가까운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네, 대감마님. 어릴 때 기억이 있느냐? 아주 어릴 때 없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연기 최씨 댁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맡겨진 것이 아니다. 이문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버려진 것이지. 연희가 눈을 들었다. 이문준의 눈에 무언가가 고여 있었다. 대감마님? 연희야. 내가 오늘 내게 할 말이 있어 불렀다. 오래된 비밀이다. 그리고 그 비밀을 밝히는 것이 내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만. 이문준이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너는 내 딸이다. 연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모란 꽃잎 하나가 유리창을 스쳤다. 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연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딸이라 했다. 내 어미는 이름이 소란이었다. 내 첩이었는데 집안의 반대와 주변의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너를 낳자마자 이 저택 담장 밖에 두고 사라졌다. 이문준의 얼굴에 깊은 고통이 드리워졌다. 나는 그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 소란이가 사라지고 담장 밖에 아기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누군가 아기를 데려갔다는 것만 알 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어찌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마에 붉은 점. 이문준이 조용히 말했다. 소란이 집안의 특징이다. 그 집안 여자들은 대대로 이마 왼쪽에 붉은 점이 있었다. 우연히 논산 땅 얘기를 듣다가 최씨 가문 며느리가 그런 점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연희는 손으로 이마를 다시 짚었다. 평생 흉한 것이라 생각했던 점, 가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점, 그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식이었다니 믿기 어렵겠지. 이문준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확인했다. 연기 최씨 집안에 수소문하여 내가 어려서 들어온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너의 이마.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대감마님, 왜?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 이문준을 바라보았다. 믿으십시오. 저를 딸이라 하시기에는 대감마님과 저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목소리가 떨렸다. 대감마님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부모도 없이 남의 집 눈치를 보며 자랐고 배경 없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마의 점 때문에 흉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세월이 5년이요. 아니, 26해 전부터입니다. 이문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연희는 그것을 보았다. 노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그럼에도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기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기준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연희의 이야기를 듣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모르겠습니다. 연희가 솔직하게 말했다.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만약 사실이라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달라지는 게 두렵소?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만약 정말로 내가 그분의 딸이라면 어째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가 화가 납니다. 내가 남의 집 밥을 먹고 구박을 당하며 사는 동안 그분은 영의정으로 높이 앉아 계셨다는 것이. 기준이 연희의 손을 잡았다.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오. 서방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제가 정말로
영의정 대감의 딸이라면 당신은 내 아내요. 기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어떤 집안 딸이든 영의정의 딸이든 농부의 딸이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소. 이것은 분명히 해두고 싶었소. 연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고맙다 하지 마오. 당연한 것이니. 기준은 언제나 같은 말을 했다. 연희는 그 말이 너무 좋았다. 다만 기준이 잠시 뜸을 들였다. 대감마님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소. 영의정이 거짓으로 어떤 여인을 딸이라 부를 이유가 무엇이겠소? 거기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크겠소?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 한 번만 더 만나보는 것은 어떻겠소? 대감마님께서 증거를 갖고 계신지. 연희는 눈을 감았다. 복잡한 마음이 소용돌이쳤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연희는 혼자 이문준을 찾아갔다. 이문준은 서재에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왔구나. 증거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문준은 잠시 연희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용감한 아이로구나.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문준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천 조각 하나 그리고 편지 한 묶음이 들어 있었다. 이 천 조각은. 이문준이 천 조각을 들었다. 붉은 실로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다. 이연. 소란이가 직접 수놓았다. 내 이름이다. 이연. 이씨 집안의 연이라는 뜻이다. 연희의 손이 떨렸다. 이 편지들은 소란이가 사라진 뒤 내가 찾은 것들이다. 소란이가 남긴 것들이다. 여기 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문준이 편지 하나를 꺼내 연희에게 건넸다. 연희는 편지를 받아 펼쳤다. 글씨가 가늘고 섬세했다. 나의 아가야. 너를 두고 가는 어미를 용서하여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집이 너를 받아들이기에는 세상이 너무 좁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누구의 딸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라. 살아서 꽃이 되어라. 어미는 어디서든 너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연희는 편지를 들고 오래 있었다.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어미는 어디 있습니까? 모른다. 사라진 뒤로 소식이 없었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연희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 어머니 목소리도 손도 모릅니다. 그래. 이문준의 목소리도 갈라졌다. 연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응? 믿겠습니다. 대감마님. 이문준이 눈을 크게 떴다. 이 편지가, 이 글씨가 진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짓으로 이런 편지를 쓸 수는 없습니다. 연희가 일어나 이문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라. 저는 최 씨 가문의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대감마님이 제 아버지라는 것이 사실이라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문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내 선택이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것은. 연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허락해 주십시오. 이문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노인은 무릎을 꿇은 연희에게 다가와 그 머리에 손을 얹었다. 연아, 내 아버지.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방 안에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세상은 단순하지 않았다. 이문준의 정실 부인 이씨 부인은 연희의 존재를 알자마자 안색이 변했다. 이씨 부인은 나이 58,
품이 있는 여인이었으나 자식이 없었다. 남편의 첩이 낳은 아이가 이제 와서 딸이라며 나타난다는 것은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영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씨 부인이 방 안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저 애가 진짜 소란이 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마에 점 하나 있다고 딸이라니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부인, 아니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첩소생도 아닌 첩이 도망가면서 낳은 애를 이 집 딸로 들인다고? 한양에서 웃음거리가 되려는 거예요? 이문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인이 받아들이든 아니든 연희가 내 딸이라는 것은 사실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소란이가 남긴 편지에 이마의 점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이문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 가슴이 그것을 안다. 처음 그 아이 눈을 봤을 때 알았소. 이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감 마음대로 하세요. 방에서 나가는 이씨 부인의 발소리가 거칠었다. 이문주는 혼자 남아 눈을 감았다. 오래전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소란이의 웃음소리, 담장 너머로 들리던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찾지 못한 세월들. 늦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했다. 연희와 기준은 한양에서 사흘을 머물고 논산으로 돌아왔다. 봉 씨는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대뜸 물었다. 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대감이 왜 불렀다더냐? 기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 조부님과의 인연으로 서로 안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것뿐이냐? 봉 씨의 눈이 날카롭게 연희를 향했다.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들었다. 무슨 이야기였느냐? 연희는 잠시 기준을 바라보았다. 기준이 눈으로 신호를 보냈다. 지금은 말하지 마오. 대감마님께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교훈 같은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봉 씨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술을 다물었다. 어디 영의정댁 며느리한테 훈계할 일이 있을라고. 이상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더 캐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옥은 달랐다. 기옥은 저녁에 연희를 불러 세웠다. 옳게 한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알아요. 옳게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연희는 기옥을 바라보았다. 아씨께서 알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기옥이 눈을 가늘게 떴다. 옳게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기옥은 한참 연희를 노려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연희는 긴 숨을 내쉬었다.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다.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왔다. 이문준이 한양에서 연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곳에 수소문을 한 것이 어딘가에서 새어나갔다. 영의정이 논산 최씨 가문 며느리를 자기 딸로 찾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논산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다. 봉 씨가 그 소문을 들은 것은 이웃 홍 씨 마님을 통해서였다. 봉 씨 마님 들으셨어요? 이 영의정 대감께서 논산 최씨 댁 며느리를 당신 딸이라고 찾으신다는 소문이 한양에서 왔더라고요. 봉 씨의 안색이 변했다. 집에 돌아온 봉 씨는 연희를 바로 불렀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봉 씨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사실대로 말해라. 영의정 대감이 너를 당신 딸이라 했느냐? 연희는 잠시 생각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러셨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봉 씨가 천천히 부채를 접었다. 기옥이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셨다고? 봉 씨의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그것이 사실이냐? 대감마님께서 확신하고 계십니다. 증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봉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그래. 그래서 영의정 대감의 딸이면 뭐가 달라지냐? 넌 이 집 며느리다. 그게 먼저다. 어머님, 첩소생이잖아. 그것도 버려진 첩소생. 그게 자랑이 되느냐? 연희의 얼굴이 굳었다. 제 어미가 어떤 분이셨든 대감마님께서 친딸로 인정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면 다냐? 한양 양반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으냐? 첩소생을 딸이라고? 그 집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 그 소문 다 헛소문이라고 해라. 연희가 눈을 들었다. 그것은 못합니다. 봉씨가 굳었다. 제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은 못합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봉씨의 눈에 분노가 불타올랐다. 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님, 기준이 뛰어들어왔다. 밖에서 다 들었던 것이다. 어머니,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돼? 내가 못한다고? 이 집 안주인이 나야, 저 여자야? 어머니, 연희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를 내치시겠다는 것은, 그래, 내친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기준이 연희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봉씨가 눈을 부릅떴다. 기준아. 어머니. 기준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단호했다. 저는 연희를 두고 이 집에 남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정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함께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봉씨의 얼굴이 실룩거렸다. 기옥이 어머니 소매를 잡아당겼다. 어머니, 오빠까지 내치면 안 되잖아요. 봉씨는 한참 기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국 부채를 펼치며 고개를 돌렸다.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봉씨는 방으로 들어갔다. 기준이 연희를 바라보았다. 연희는 힘없이 웃었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내가 한 말은 진심이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 함께 가겠소. 연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한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씨 부인은 연희가 이 집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쓰기 시작했다. 한양 사교계에서 신뢰하는 홍판서 부인을 찾아갔다. 홍마님,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요. 홍판서 부인은 영리하고 정보가 빠른 여인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씨 마님? 우리 영감이 젊을 때 실수로 첩을 두신 적이 있었는데 그 첩소생이 논산 어딘가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그 소문이 사실이 되기 전에 이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의 신원을 흐리는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홍판서 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미 소문이 퍼졌으면 소문은 다시 묻을 수 있어요. 증거만 없애면. 홍판서 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계략이 시작되었다. 논산에서는 기옥이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올케가 영의정의 딸이라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허나 어머니가 그토록 당황한 것을 보면 단순한 소문이 아닌 것 같았다. 기옥은 복잡했다. 올케가 높은 집안 딸이면 올케를 무시하던 어머니와 자신의 처신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올케의 배경이 높아지면 오빠의 앞길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기옥은 인정하기 싫었다. 저 조용하고 순한 올케가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 평생 내려다보았던 사람을 이제는 올려다봐야 한다는 것이. 기옥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올케 이야기가 사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이 되게 놔두면 안 되지. 막을 수 있어요? 봉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영의정 대감이 그 아이를 딸로 공식 인정하기 전에 손을 써야 해. 만약 공식 인정이 되면 이 집 며느리가 영의정 딸이 된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가 그간 저 아이한테 한 짓이 다 들통나겠지. 기옥이 눈을 깜빡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문준 대감에게 연락을 넣자 저 아이가 실은 다른 집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짓 증인을 세워. 거짓 증인을? 봉 씨의 눈이 번뜩였다. 돈이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 기옥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왜? 내가 무서우냐? 아니요. 기옥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기옥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올케가 이 집에 온 지 5년이었다. 자신이 그 5년 동안 올케에게 한 짓들이 기억났다. 심부름을 시키고 잡다한 잔소리를 늘어놓고 때로는 어머니와 함께 올케를 몰아세웠던 것들. 올케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감내했다. 기옥은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다. 한양에서 이문주는 연희의 신혼을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이문준의 먼 사촌 이계원이었다. 이계원은 사원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 씨 부인의 공작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계원은 이문준을 찾아왔다. 형님, 이 씨 마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알고 있네. 거짓 증인을 세우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논산 쪽에서도 무언가 손을 쓰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문준이 눈을 감았다. 이계원, 예. 자네가 내 편이 되어주겠나? 이계원이 잠시 생각했다. 형님이 저에게 잘해주신 것을 잊지 않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논산에 내려가서 연희를 한양으로 데려와 주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가 여기 있어야 아피를 도모할 수 있네. 알겠습니다, 형님. 이계원은 사흘 뒤 논산으로 내려갔다. 이계원이 논산에 도착한 것은 한밤중이었다. 그는 최 씨 가문 근처 주막에 머물며 연희에게 쪽지를 전했다. 연희는 새벽에 몰래 일어나 주막으로 갔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계원은 이문준의 사정을 설명했다. 한양으로 와야 한다고. 이 씨 부인과 논산의 봉 씨가 손을 잡아 연희의 신혼을 부정하려 한다고. 연희는 듣고 나서 잠시 말이 없었다. 제가 한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감께서 공식적으로 딸로 들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미 시집을 간 여인을, 그것도 첩소생을 딸로 들이는 것이. 이계원이 솔직하게 말했다. 쉽지 않습니다. 반대도 많을 것이고 세상의 눈총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감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연희는 생각에 잠겼다. 그때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렸다. 봉 씨가 하인 둘을 데리고 들어서며 외쳤다. 거기 있었구나. 연희가 눈을 들었다. 봉 씨의 눈에 분노가 넘쳤다. 새벽에 어딜 나간다고 몰래 나간 것이냐. 서방도 모르게, 어미도 모르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이 집 며느리 됨됨이냐? 어머님, 당장 이 자리를 설명해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한양에서 온 사람이냐? 이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봉 씨에게 인사했다. 저는 이문준 대감의 사촌 이계원이라 합니다. 봉 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이문준 대감의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연희 씨를 한양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봉 씨가 얼굴이 굳었다. 뭐? 이 대감께서 연희 씨를 딸로 공식 인정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절차를 위해 한양에 와주셔야 합니다. 봉 씨가 연희를 바라봤다. 연아, 너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느냐? 꾸민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 당장 이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한양 가는 일 없다. 연희가 봉 씨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왜? 저는 가겠습니다. 봉 씨가 굳었다.
뭐라고? 한양에 가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부르시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봉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 인연이 이제 어미를 거스르는 것이냐? 봉 씨가 가지고 온 하인 중 하나에게 눈짓을 했다. 하인이 연희의 팔을 잡았다. 당장 집에 데려가라. 이계원이 나서며 말했다. 이 대감의 이름으로 연희 씨를 데려가겠습니다. 막으신다면 이 대감께서 직접 오셔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말에 봉 씨가 잠시 멈추었다. 영의정 이문준이 직접 논산까지 내려온다면 봉 씨가 연희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다 드러날 것이었다. 그것은 봉 씨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봉 씨는 결국 하인에게 손짓했다. 놓아라. 연희의 팔에서 손이 떨어졌다. 연희는 봉 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제가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집 며느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봉 씨는 연희를 보지 않고 돌아섰다. 연희는 이계원과 함께 주막을 나섰다. 새벽바람이 차가웠다. 연희는 걸으면서 손을 꼭 쥐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기준의 선택. 연희가 새벽에 나간 것을 기준은 알았다. 잠에서 깨어 아내의 자리가 비어있자 기준은 짐작했다. 어제 연희가 이상하게 초조해 보였기 때문이다. 기준은 어머니가 소란을 피우고 하인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따라가야 하나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새벽에 홀로 남아 생각했다. 연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가 막아야 할까? 기준은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아내는 5년 동안 이 집에서 숨죽이며 살았다.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며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을 기회가 생겼다. 기준은 발을 돌렸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기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봉 씨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연희가 한양 갔다. 알고 있습니다. 막지 않았느냐? 막았어야지. 왜 그냥 뒀느냐? 기준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왜? 저도 한양에 가겠습니다. 봉 씨가 눈을 감았다. 가거라.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있었다. 기준은 다음날 새벽에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다. 연희가 이문준의 저택에 들어서자 이씨 부인이 막아섰다. 어디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이려 하느냐? 부인. 이문준이 뒤에서 나오며 말했다. 내가 드리는 것이오. 영감. 부인, 이 아이는 내 딸이오. 그것은 변하지 않소. 이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 그럼 저는 어찌 됩니까? 제가 평생 이 집을 지켰습니다. 자식도 못 낳고 남편의 첩을 참아가며 이 집을 지켰는데 이제 와서 첩소생을 딸이라 들이시면 저는 뭡니까?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희는 이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했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었다. 연희가 앞으로 나섰다. 마님. 이씨 부인이 연희를 돌아보았다. 저는 마님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뭐? 저에게는 이미 시댁이 있고 남편이 있고 살아야 할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대감마님을 아버지라 부를 기회를 갖고 싶을 뿐입니다. 이씨 부인이 눈을 좁혔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마님의 자리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마님이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저는 제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뿐입니다. 이씨 부인이 오랫동안 연희를 바라보았다. 결국 이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채로 들어갔다. 이문준이 조용히 연희에게 다가왔다. 잘했다. 아버지. 연희가 힘없이 웃었다. 정말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진짜 시련은 외부에서 왔다.
홍판서 부인이 한양 사교계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문준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는 여인은 실은 연기. 어딘가에서 데려온 고아에 불과하다고 증거도 없이 가문에 누가 될 여인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거기에 더해 홍판서 부인은 거짓 증인 하나를 세웠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연기 최씨 집안이 어디선가 사온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 보았는데 이문준 대감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거짓 증인이 이 말을 여러 곳에서 떠들자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이문준을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문준의 정치적 적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기 시작했다. 이문준은 압박을 느꼈다. 나이가 들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런 소문이 돌면 가문의 명예가 흔들렸다. 연희는 이 모든 것을 이문준에게서 들었다. 아버지, 제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다. 이문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내가 너를 찾는데 25년이 걸렸다.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은 없다. 허나 아버지의 명예보다 내가 중요하다. 연희가 눈물이 났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명예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증거가 필요하다. 소란이의 흔적을 더 찾아야 해. 어디서 찾습니까? 소란이가 떠나기 전에 드나들었던 곳들이 있다. 한양 사대문 안에 있는 포목상 하나가 소란이와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기서 시작하자. 그때 기준이 한양에 도착했다. 기준은 저택으로 들어서면서 연희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안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니 연희가 이문준과 마주 앉아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연희가 기준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방님, 왔소. 기준이 담담하게 말하며 이문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대감마님, 처가 이곳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문준이 기준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기준이구나. 예. 자네 처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대감마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어떤 집안 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연희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제대로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문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사내로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앉거라. 함께 의논하자꾸나. 다음 날 연희와 기준, 이계원이 함께 한양 남문 근처의 포목상을 찾아갔다. 포목상 주인 황 씨는 나이 70에 가까운 할머니였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포목상을 운영해 왔다고 했다. 소란이를요? 황 씨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연희를 바라보았다. 소란이 씨를 아십니까? 그 눈매. 할머니가 연희를 오래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소란이 눈매다. 참으로 닮았네. 황 씨 할머니는 소란에 대한 기억을 천천히 꺼냈다. 소란은 이 포목상에서 옷감을 사며 여러 번 들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온 것이 25년 전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왔다고 했다. 그때 소란이가 이 아기를 보고 울었어요. 이 아기를 두고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황 씨 할머니가 연희를 바라보았다. 그 아기가 바로 당신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소란이가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며 부탁했지. 언젠가 이 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것을 주라고. 황 씨 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안채로 들어갔다. 잠시 뒤 작은 봉투를 들고 왔다. 25년 동안 간직했어요. 언젠가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연희가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옥패 하나가 있었다.
옥패에는 이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문준 집안의 가문 문양. 그리고 또 하나의 쪽지가 있었다. 나의 아가야. 내가 이것을 찾았다면 내 아버지를 만났다는 뜻이겠지. 잘 살아라. 어미는 어디서든 기뻐하고 있을 것이야. 연희는 옥패를 손에 쥐었다. 손이 떨렸다. 기준이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 됐소. 네. 연희는 옥패를 가슴에 꼭 안았다.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았다. 비록 글씨로 남겨진 목소리였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옥패와 황씨 할머니의 증언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갖추어졌다. 이문준은 사원부에 공식 문서를 제출했다. 이연, 이문준의 서녀, 첩의 딸로 공식 등재. 홍판서 부인의 거짓 증인은 황씨 할머니의 증언에 힘을 잃었다. 25년 동안 한자리에서 이것을 간직한 노인의 말은 신빙성이 높았다. 조정에서도 더 이상 이문준을 흔들기 어려워졌다. 이씨 부인은 이 결과를 듣고 방에 틀어박혔다. 이문준이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인, 연희가 이 집에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오. 그 아이의 출생을 바로잡는 것뿐이오. 이씨 부인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정말 소란이 딸이군요. 그렇소. 소란이는 어릴 때 내 눈에도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더 미웠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이문준이 이씨 부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오. 그 시절 당신에게 많이 힘들게 했소. 이씨 부인이 눈을 닦았다. 연희에게 나쁘게 대했어요. 사과해야겠네요. 이문준이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다. 이씨 부인이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사람이에요. 그 아이 눈빛을 보니 소란이가 생각났어요. 원망도 됐지만 측은하기도 했어요. 이문준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소. 연희는 한양에서 열흘을 보냈다. 이문준은 연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어머니 소란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선사회에서 첩소생의 딸이 어떤 처지인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연아, 세상이 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서녀로 공식 등재가 되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여전히 첩소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를 것이다. 그래도 됩니다. 연희가 말했다. 이제 저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연.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문준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러나 논산에서의 삶이 그대로라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연희가 차분하게 말했다. 예전에 저는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것이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덕이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당당하게 서는 것이 덕입니다. 이문준이 연희를 바라보았다. 그것을 깨달았구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문준이 연희에게 손을 내밀었다. 연희가 그 손을 잡았다. 잘 살아라, 연아. 네, 아버지. 돌아가기 전날 밤 이씨 부인이 연희를 불렀다. 연희는 긴장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이씨 부인이 홀로 앉아 있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앉거라. 연희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씨 부인이 말했다. 내가 처음에 내게 못하게 굴었다. 괜찮습니다, 마님. 괜찮지 않다. 이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소란이를 미워했다. 남편의 사랑을 빼앗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소란이 딸을 보는 것도 싫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이씨 부인이 연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원해서 소란이 딸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님, 미안하다.
이씨 부인이 고개를 숙였다. 노부인의 그 모습에 연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마님, 고개 드십시오. 아니다. 사과할 때는 제대로 해야지.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님, 저는 마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마님도 상처받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씨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연희의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하게 살 거라. 네, 마님. 논산에서 잘 살 거라. 그리고 가끔 한양에 와서 영감 얼굴이나 보여주거라. 그 양반 너를 많이 그리워할 것이다. 연희는 이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꼭 오겠습니다. 연희와 기준이 논산으로 돌아왔을 때 봉씨가 마당에 서 있었다. 봉씨는 연희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다. 그동안의 일들이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체면이 허락지 않는 것인지 보통 때처럼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다. 기준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 대감께서 공식 문서를 사헌부에 올리셨습니다. 연희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봉씨가 말이 없었다. 어머니, 알았다. 봉씨가 짧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기옥이 연희 앞에 나섰다. 기옥은 연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옳게. 연희가 놀라 기옥을 바라보았다. 제가 그동안 많이 잘못했어요. 기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올케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제가 나쁜 것이죠. 연희는 기옥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기옥아 씨, 네, 저도 잘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당신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은 것이요. 기옥이 눈을 들었다. 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참기만 하는 것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말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했는데 저도 두려웠어요. 기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옳게. 이제부터 잘 지내요, 우리. 기옥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는 기옥의 손을 잡았다. 이 집에 봄이 다시 온 것 같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봉씨의 변화였다. 봉씨가 변한 것은 천천히였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어느 날 아침 봉씨가 부엌에 나왔다. 연희가 밥을 짓고 있었다. 봉씨가 잠시 서 있다가 연희 옆에 앉았다. 내가 도울까? 연희가 놀라 돌아보았다. 어머님이 직접요? 왜 이상하냐? 봉씨가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손을 내밀었다. 나물 다듬는 것은 내가 하마. 연희는 잠시 멍하다가 나물을 봉씨 앞으로 밀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 같은 소리. 그냥 놀기도 지루해서. 봉씨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연희는 미소를 감추며 다시 불을 지폈다. 그 아침이 연희가 이 집에서 보낸 가장 따뜻한 아침이었다. 어느 날 저녁 기준이 책을 읽다가 연희를 불렀다. 연아. 네. 이리 와보. 연희가 다가가니 기준이 펼쳐놓은 책 위에 무언가가 있었다. 작은 꽃 하나. 들판에서 꺾어온 것인지 이름도 없는 작은 들꽃이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에게 주고 싶어서. 꽃을요? 응. 연희가 꽃을 받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방님,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 있어야 합니까? 기준이 책에서 눈을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고생한 것, 내가 많이 못해준 것, 미안하오. 연희의 눈이 따뜻해졌다.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지 않았을 것이오. 기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 앞에 섰다. 당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다 봤소. 그러나 어머니와 동생을 앞에 두고 내가 먼저 나서지 못했소.
그것이 내 잘못이오. 연희가 고개를 저었다. 서방님은 늘 제 곁에 있었잖아요. 말로만이요. 행동으로 먼저 막아줬어야 했소. 연희가 기준의 손을 잡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소? 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기준이 연희의 손을 꼭 쥐었다. 그 눈빛이 뜨거웠다. 당신이 한양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많이 생각했소. 뭐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는 것. 연희의 뺨이 붉어졌다. 서방님, 처음 만났을 때, 장날에 당신을 봤을 때 눈이 멈추었소.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소. 지금은 안다. 당신이 나의 사람이어서. 연희가 기준의 가슴에 살며시 이마를 대었다.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다. 서방님, 응, 저도 당신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기준이 연희를 살며시 안았다. 창밖으로 매화가 다시 피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논산과 한양에서 연희의 이야기가 퍼졌다. 평생 며느리로서 무시를 당하던 여인이 사실은 영의정의 딸이었다는 이야기. 비천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높은 집안의 뿌리를 가진 여인의 이야기.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연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특히 연희가 이문준의 딸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기준의 과거 공부에 대한 길도 열렸다. 지금까지 집안이 기울었다는 이유로 선뜻 도움을 주지 않던 지방 유지들이 기준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기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해 가을, 봉씨가 쓰러졌다. 갑자기 몸이 좋지 않더니 며칠 사이에 몸져 누웠다. 의원을 불러보았으나 고령의 심신이 지치신 것이라 쉬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연희는 봉씨 곁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약을 다리고 음식을 만들고 밤에는 봉씨의 머리맡에 앉아 지켰다. 봉씨가 어느 날 밤 눈을 떠 연희를 보았다. 왜 이러고 있느냐? 어머님이 걱정되어서요. 자식도 아닌 것이 뭐가 걱정이냐? 연희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이 자식이 아니라고 하셔도 저는 어머님을 어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봉씨가 눈을 감았다. 내가 너한테 많이 못되게 굴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영의정 딸인 것을 알고 나서야 태도를 바꾸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비루한 것이냐. 연희가 봉씨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왜? 사람은 늦게라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늦게라도 바뀌셨다는 것이 기쁩니다. 봉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연아, 네 어머님, 고맙다. 봉씨가 연희의 손을 꽉 쥐었다. 연희는 조용히 앉아 봉씨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에서 가을바람이 불고 마당의 나무가 흔들렸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봉씨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 기옥의 혼처 이야기가 나왔다. 이문준이 연희를 통해 기옥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양에 있는 선비 집안 하나를 소개해 주었다. 기옥이 처음에는 어색해했다. 영의정 대감이 소개한 자리라니 믿기 어려웠다. 옳게 정말이에요? 이 대감마님이 소개를? 그렇습니다. 기옥아 씨가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기옥이 얼굴을 붉혔다. 옳게 저한테도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지난 일은 지난 일이죠. 옳게 참 대단해요. 기옥이 코를 훌쩍이며 웃었다. 기옥은 결국 그 선비를 만났다. 충청도 출신의 총명한 선비였다. 기옥의 성격을 오히려 활달하다며 좋아했다. 이듬해 봄 기옥의 혼례가 치러졌다. 기옥이 가마에 오르기 전 연희에게 속삭였다. 옳게 나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세요. 옳게도 행복해야 해요. 꼭.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이듬해 봄 기준이 한양에서 과거를 보았다. 이문준의 배경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다. 이문준은 자신의 사위를 뒤에서 밀어주는 짓은 하지 않았다. 다만 기준이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었다. 기준은 그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시험날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기준의 얼굴에는 밝음이 있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연희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 기준을 맞이했다. 서방님, 합격했소. 기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알아요. 전에 들었어요. 연희가 기준의 손을 잡고 뛸 듯이 기뻐했다. 기준이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오. 무슨 소리예요? 서방님이 열심히 하신 것이지요. 당신이 이 집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소. 당신의 버팀이 내 버팀이었소.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요. 응? 서방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버텼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 웃음 속에 지난 5년의 세월이, 눈물이, 고단함이,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기준의 합격 소식에 이문준은 연희를 한양으로 불렀다. 이문준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건강이 나빠진 것이었다. 아버지, 많이 안 좋으세요? 늙으면 이러는 것이다. 이문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연아, 내 서재에 있는 것을 내가 가져가거라. 연희가 서재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땅 문서와 돈, 그리고 편지가 있었다. 연아,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미안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 가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겠다. 잘 살아라. 연희가 편지를 손에 쥐고 오래 서 있었다. 이문준이 들어왔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울 것 없다. 아버지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 연희가 이문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이문준이 연희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야지. 내 아이들 얼굴도 봐야 하니까. 연희가 얼굴을 붉혔다. 아직? 곧 있겠지. 이문준이 웃었다. 연희도 따라 웃었다. 부녀가 함께 웃는 방 안에 봄 햇살이 가득했다. 기준이 관직에 올랐다. 처음에는 작은 자리였지만 기준의 성실함이 상관들에게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문준이 남긴 자산으로 한양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논산의 봉씨도 함께 왔다. 봉씨는 논산을 떠나는 것이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연희가 부탁했다. 어머님, 같이 가요. 저는 어머님이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봉씨가 못 이기는 척 짐을 쌌다. 새 집의 마당에는 매화나무를 심었다. 봉씨가 그 나무를 보며 말했다. 논산집 매화가 생각나는구나. 어머님이 심으신 거잖아요. 그래,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인데. 봉씨가 잠시 눈을 감았다. 연아, 네, 어머님. 내가 어쩌면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연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런데 왜? 좋아하면 더 못되게 구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봉씨가 퉁명스럽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연희는 봉씨가 들어간 문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3년이 지났다. 봄이 왔다. 새집 마당에 매화가 활짝 피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연희가 마당에 나와 서 있었다.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다. 아기의 이마에는 붉은 점이 없었다. 그러나 눈매가 연희를 닮았다.
그리고 입가의 미소가 기준을 닮았다. 기준이 뒤에서 나와 연희의 어깨에 기댔다. 잠이 들었소? 네. 무거울 텐데. 아니에요. 이 무게가 좋아요. 기준이 연희의 어깨를 감쌌다. 마당 안채에서 봉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아, 아기 데리고 들어오거라. 바람 쐬면 감기 들라. 네, 어머님. 금방 들어갈게요. 봉씨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없었다. 오히려 걱정이 담겨 있었다. 연희가 미소를 지으며 아기에게 말했다. 얘야, 내 할머니야. 아기가 잠결에 입술을 오물거렸다. 연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딘가에서 어머니 소란이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 저 살았어요. 꽃이 됐어요. 그리고 북촌 쪽 하늘 어딘가에서 이문준도 바라보고 있을 것이었다. 연아, 잘 살고 있구나. 매화 꽃잎이 하나씩 하나씩 바람에 날렸다. 연희는 아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걷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당당하고 따뜻하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꽃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핀다. 그 향기가 언젠가 가장 높은 곳까지 닿는다. 연희의 이야기가 그러했다. 일장일상 세계에서 시작하여 소명의 부름과 거부, 스승과의 만남, 첫 번째 관문, 동굴 깊은 곳에서의 시련, 보상, 귀환의 길, 부활, 그리고 삶으로의 귀환에 이르기까지. 연희의 여정은 단순히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용기 있게 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진정한 가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이라는 시대, 가문과 신분이 전부였던 그 시대에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용서는 가능했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섰습니다. 봄은 언제나 온다. 아무리 긴 겨울이 지나도